지금 우리가 전체 구조에서 어디를 배우고 있죠? 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도와줘? 본인을 도와줘. 뭘 도와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 효과는 어디로 갈까? 본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대리예요. 그리고 기본 그림이 이런데 이번 시간에는 대리행위를 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대리행위.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 이름을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명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방식에는 아까 방식이 너무 무조건 뭐라? 제한이 없다가 따라 놔야 된다. 이거 분류식이니까. 그러니까 해명을 할 때는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갑의 이름만 적어도 관계없고, 그리고 갑의 이름 안 적더라도 수건 시에 받은 위임장을 보여주고 갑의 이름 빠질 필요도 관계없어요. 하여튼 상대방에게 뭐만 갑의 존재가 인식만 되면 되는 것이지 꼭 서면으로 하거나 뭐 구두로 갑의 이름이 맹시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해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해명을 하는 목적은 뭐죠? 해명을 왜 합니까? 나는 누구다? 갑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더라도 그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로 간다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명의 목적은 모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뜻은 아니에요. 행위를 하다 보면 또 계약을 잘못 맺어가지고 본인한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명을 하면 그 효과가 본인한테로 가는데 좋은 것만 가요? 나쁜 것도 가요? 나쁜 것도 가. 좋은 효과든 나쁜 효과든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로 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명을 하면 본인이 책임지겠지만 해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해명을 안 하면 상대방 본인의 존재를 알아 몰라. 갑 이름을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은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알고 계약을 맺을까? 을로 알고 계약을 맺겠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까?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 근데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을 맺을 당시에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어떨까? 본인한테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해명주의를 좀 공부입니다. 이 가지 일단 봅시다. 해명주의. 자, 양말 1번 해명의 의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이 하는 의사표시의 효과를 대리인 자신이 아닌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시킨다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해명주의입니다. 그리고 넷째 줄로 내려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줄을 치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의 자격으로서 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꼭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과를 기속시킨다는 거지. 뒤에 가면 그런 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해명의 방법. 제한이 있다 없다? 해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동안 1번처럼 뭐 을이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꼭 뭐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안 해도 관계없다. 갑의 존재만 그냥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거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만 기재해 줄치고 하더라도 본인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드러냈으니까 상대방이 갑의 존재를 알았을 거 아니야. 대략 해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그러니까 꼭 해명을 할 때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방식을 정할 필요는 없다. 자, 넘어가시고 해명을 하지 않은 행위. 해명을 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법정 박스 밑에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아서 법률행위 당사자는 대리인이 되고 그 효과는 대리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까지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그 밑에 줄 상대방이 대리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는 말 보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로 효과가 기속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해명을 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해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
본인한테로 효과가 간다 안 간다? 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알고 싶다. 그 다음 내려서 대리행위 하자란 말이 보이죠. 대리행위의 하자. 요거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보면 지금 타이틀이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되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여기 지금 문제인데요. 자, 대리행위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대리인이 하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이런 뜻이에요.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법률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냐고? 의사표시죠, 그죠? 그러니까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곧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자 유무는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대리제도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대리인 보고 내 땅을 팔아주세요 부탁을 하면 대리인에게는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러면 대리인이 뭘 결정하는 거야? 누구한테 땅을 팔 것인지,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본인은 계약서상에 놓지도 않잖아. 대리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고. 따라서 하자 유무도 누구 기준?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이건 구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다고. 대리인이 무슨 말이지? 그냥 간단하게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대리행위 아닙니까? 그럼 법률행위는 뭘로 만들어지지? 의사표시로 만들어지니까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니까. 그러면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노? 대리인이 하잖아. 그러니까 누구 기준? 대리인을 기준으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의사결정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죠. 그때 누구 기준?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 그래놓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갑을 보고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수건을 했다. 을에게는 임의대리권이 생겼죠. 근데 을이 상대방 뱀과 3월 1일 날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사기를 친 거야. 그럼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의사를 결정한 대리인은 사기를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으니까 이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은 사기를 당해도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면 이 계약은 하자가 없고 본인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답해야지. 사기는 취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사기를 쳤다. 그럼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했겠죠. 그럼 이 계약에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있어. 그 하자의 정도가 뭐죠? 취소 가능 아니냐 기본표에서. 그러니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하는 행위는 좋은 효과든 나쁜 효과든 모두 어디로 갑니까? 효과는 본인한테 하죠.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소권도 어디로 가? 본인한테 가는 거야. 정리를 하자면 본인이 사기 당하면 사기를 안 본다.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본다. 그럼 사기의 결과 발생하는 지소권은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로 간다. 그러니까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로 간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당하면 사기를 취소할 수 있고 이게 대리인 기준식이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표시 하자는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 표가 머릿속에 들으셔야 될 거 아니야. 비, 통, 착사 네 가지를 이야기해 줘야지.
아이고, 아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실컷 배운 게 요건데, 지금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대리행위 하자란 말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단 말이야. 의사표시 하자는 비통착사 네 가지 아니야. 그 네 가지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이런 뜻이라니까. 그럼 다음에 놓으면 이제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박이란 말이 쭉 따라 나오잖아요. 그 79페이지 보세요. 그 동그라미 1, 2, 3, 4가 뭡니까? 비통착사죠. 그게 대리인이 하자라니까. 구조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부터 해서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돼. 쌓여져야 그게 자꾸자꾸 응용이 될 거 아니야. 대충대충 애워갖고는 안 되겠지. 다시 봐. 구조가 중요한 거야, 구조가. 자, 대리인이 하자를 읽으면 어떻게 된다?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당연히 누구 기준?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하자에는 몇 가지가 있다? 비, 통, 착, 사. 그 네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즉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비진이를 행위를 했냐 안 했냐, 통경의 표시가 있냐 없냐, 착오에 빠졌냐 안 빠졌냐 하는 것은 누구 기준?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이 착오에 빠져서 계약매이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착오에 빠졌는데 대리인은 착오에 빠진 게 아니라면 이 계약은 뭐야? 아무 하자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로 그렇게 연결해서 응용하면 되지. 모든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이렇게 봤습니다. 자, 봅니다.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78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을 보기 전에 116조 조문을 한번 읽어볼까?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의사의 흠결이 몇 개입니까? 비통착까지 의사의 흠결 아니야. 그러다 사기강박까지 더하면 비통착사가 되겠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가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계약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줄치고, 그 사실이 무슨 사실입니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사실이죠. 누구 기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왜?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지, 일치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대리인의 기준을 판단한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럼 내려와서 116조 1항을 봅니다. 대리행위가 유효권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리인을 기준하고 본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는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이상 당연한 이치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했다? 대리인이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의 흠결, 비통착사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니까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사정이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취소다. 유효죠. 유효에는 영향이 없다. 본인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당한 바 없으면 아무 하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양가로 2번 비통착사는 지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한 개만 볼까요? 그 저 밑에 그 동그라미 4번 한번 봅시다. 사기강박 79페이지 제일 밑에 누가 사기를 당했는가를 잡으셔야. 자, 기억. 대리인이 타인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가 사기를 당했죠?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110조 요건이 구비되었는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사기 요건이 구비되었는가 판단하고, 그 결과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여 취소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자, 누가 취소합니까? 본인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자 유무는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는 대리인의 기준을 판단하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취소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니은. 그러나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어도 대리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이 사기당한 건 사기를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건 사기를 안 봅니다. 본인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디귿 리얼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디귿 리얼은 이제 하살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거야. 내려간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던,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던, 상대방은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요 계약은 하자가 있어 없어? 언제나 하자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언제나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다 이러면 언제나 취소고, 그 다음에 하사가 올라갈 때 이제 따지는 거야. 본인이 사기당하면 사기를 안 보고 대리인이 사기당하면 사기를 본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리을을 보세요. 결국 결론이죠.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의 상대방인 표의자는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강박을 알았든 몰랐든 110조 1항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110조 1항이 뭐냐면 상대방 사기예요. 아까 사기 종류 봤죠? 상대방 사기는 언제나 취소. 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의 취소 이런 뜻인데 책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하사표를 잘 보세요. 상대방이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묻지 말고 언제나 취소. 그 다음에 하사표 올라가는 거야. 상대방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야. 본인한테 사기 쳤다. 사기를 봐, 안 봐? 안 보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사기를 쳤다. 사기를 봐, 안 봐?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거까지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리인의 능력.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나? 그건 안 가르쳐 주랍니다. 자꾸 많이 갖다 붙이니까 이제 인상이 별로 안 좋게 보인다.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그래서 그거는 빼고 대리 효과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것도 쉬운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서 대리인이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데 좋은 것만 가요? 나쁜 것도 가요?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간다. 그리고 효과를 받는 본인은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 중에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지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의사 능력은 왜 필요 없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잖아. 행위 능력이 왜 필요 없죠? 대리인이 하니까. 본인이 직접 행위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효과를 받는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기속되는 효과는 모든 효과가 다 기속된다 이러면 돼. 그럼 그거 말고는 볼 곳이 없어요. 그 책에는 뭐 1차적 거부험, 2차적 거부험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본인의 능력 부분에서도 아까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했죠? 권리 능력이 있으면 돼. 뭐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대리. 복대리가 무엇을 줄임말이냐면 중복대리를 줄임말입니다. 중복대리. 복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중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중복대리를 줄여서 복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중복됐다는 것은 대리인이 한 명이다, 겹쳐 있다. 대리인이 겹쳐 있다는 뜻이에요. 중복대리, 대리인이 겹쳐 있다. 자, 예를 들면 가별에게 토지를 팔아주세요 라고 수건을 했어. 수건을 받은 을에게는 뭐가 생겼다? 임의대리권이 생겼죠. 그런데 본인이 자기 땅을 자기가 팔면 되지 왜 수수료 주면서까지도 을에게 팔아달라 부탁을 했을까? 내보다 대리인이 나으니까 부족하니까 내보다 뭔가 똑똑하니까 돈까지 주가면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했겠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수건의 밑바닥에는 항상 뭐가 깔려있다?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는 거야. 신뢰가 깔리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부탁받은 일을 상대방과 직접 행위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사정이 급하면 자기 친구 배한테다가 수건을 해가지고 네가 갑의 땅을 팔아봐라 사무처리를 넘겨주는 게 옳습니까? 떠넘기는 게 옳습니까? 직접 하는 게 옳습니까? 본인은 을을 믿고 땅 팔아달라고 부탁했지 을의 친구를 믿고 부탁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상대방과 직접 행위를 하는 게 옳지 함부로 복대리를 수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뢰를 진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수임할 수 있는 권한이 원칙은 있다 없다? 원칙은 없어. 복인권이 무슨 말이죠? 복대리를 수임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뜻입니다. 왜 없어? 신뢰를 진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를 수임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당신 사무실이 안 된다. 근데 우리 친구 뱅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보다 더 전문가다. 친구에게 부탁을 해도 좋냐? 본인이 뭐야? 좋다. 승낙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대리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그냥 입원을 했는데
심신상실이야. 입원해가지고 사무처리를 해야 된다, 안 된다? 아니, 봐라. 갑이 얼보고 땅 팔아달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어떻게 됐다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웠다니까? 그럼 갑이 사무처리가 돼야 안 돼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잖아. 그럴 때도 수건을 통해서 복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수건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 반드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수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수건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대리행위는 뭐죠?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복대리를 선임하는 이 수건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받은 병한테는 뭐가 생겼을까? 수건을 받았으니까 임의 대리권이 생겼겠죠? 그리고 병에게 대리권이 발생했다 해서 기존의 의리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뢰 대리권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그 수권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뜻이죠. 항상 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자기 이름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을 받아내서 병이라는 대리인이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게 임의 대리권이 발생했다 해서 기존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하면 돼, 안 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리권을 기반해서 의리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한 명 더 대리권을 만드는 것이 뭐다? 복대리다. 그러니까 기존 대리권 그대로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리권이 한 명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돼. 대리가 동시에 몇 명이 됐다고? 2명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요 병을 뭐란다고? 대리가 중복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중복대리에서 중자를 빼고 남은 게 뭐야? 복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복대리야. 그런데 관계를 보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파생된 대리입니다. 따라서 무슨 관계다? 모자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하는 일을 보니까 상대방 A에게 갑의 땅을 사세요? 을의 땅을 사세요?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갑의 이름을 해명할 것이고 따라서 해명되는 대로 효과도 들어갈까요? 본인은 들어가겠죠. 그 점에서는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병이 하는 일이 본인의 사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지만 하는 일은 본인의 사물을 처리하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효과도 들어간다? 본인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슨 관계? 모자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존 대리권이 100 정도라면 요 복 대리권은 80 내지 90은 돼도 120, 30 될 수 없어. 그럼 나중에라도 요 수권에게 처리돼가지고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복 대리권도 어떻게 될까? 함께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도 책임져? 부모도 책임져야 돼. 그래서 복 대리 일을 잘못해가지고 본인한테 피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을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럼 얼마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냐? 스님을 잘못했다든지 복대리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스님 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임의대리 복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법정 대리 복대리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연습합니다. 이 병의 이름이 뭐라고? 복대리야. 복대리가 묻고 물어보면 뭐라 답을 한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대리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복대리인과 기존 대리권은 무슨 관계로? 모자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작건은 모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기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고, 그리고 복대리가 일을 잘못해서 본인한테 피해가 발생하면 복대리인만 책임진다. 기존 대리권도 책임진다. 기존 대리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진다? 스님을 잘못했다든지 감독을 소홀했다는 가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가 중요하다.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동그란 1번 마지막 줄 복대리란 가로를 묶고, 그리고는
쭉 그 밑에 마지막 줄 보니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것만 딱 줄을 쳐. 두 줄을 다 치지 말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됐죠? 그걸 딱 정확히 하겠습니다. 자, 복대리는 무슨 말이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거 본 거예요.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그게 복대리 뜻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안에 2번은 크게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83페이지 저 위에 파란 바탕에 보니까 복대리의 법률적 성질 돼 있죠. 자, 그 점이 쭉 나오죠. 그죠? 그건 이제 쭉쭉 읽어가는데 줄쳐가면서 볼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줄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처럼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점에서는 복대리도 대리입니까? 아닙니까? 대리입니다. 단순한 신분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이제 자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대리 선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했다 아이가. 대리행위는 뭐야?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대리행위라니까. 근데 복대리 선임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그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복대리를 선임했다 해서 대리인의 대리인이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몇 명이 되죠? 동시에 두 명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복대리가 된 겁니다. 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점, 그거는 이제 모자관계 이야기예요. 따라서 기존 대리권은 모건이고 복대리권은 작건이기 때문에 기존 대리권안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지 범위를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범위가 넘어설 수도 없고 기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따라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마지막 점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됨으로 밑에다 수권 이렇게 적으세요. 수권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100%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법정 대리에 있을 수 없어. 복대리는 100% 임의대리입니다. 수권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언제나 임의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다. 오늘은 복대리 개념 정도만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서 복인권과 책임하는 말 있죠. 쭉 내려가서 83페이지 제일 밑에 줄. 동안에 1번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줄 치고. 자,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를 전제로 한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죠. 자신이 직접 행위에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임의대리인은 복인권이 원칙은 없다. 없는데 어떨 때는 있다고? 줄을 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줄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줄치고. 자, 그날 조심하고 본인의 승낙이 있고 이러면 틀립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뭐야?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다. 그것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와서 첫째 줄, 둘째 줄은 뭐냐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를 전제로 한 자이기 때문에 민법은 임의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복인권을 예외적으로 복인권을 인정한단 말은 원칙은 있다 없다? 원칙은 복인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뭐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건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양가로 2번을 봅니다. 법정 대리는 별로 안 중요합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고. 대리인의 책임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책임을 지느냐? 자, 기억해보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죠. 선임 감독에 관해서 과실이 있는 데만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없으면 책임질 필요 없고. 근데 니은은 책임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줄어드는 경우인데 지금은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기억만 잘 보세요. 그거까지만 봅니다. 다른 건 이제 볼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복대리 중에서도 뭘 봤다? 쭉 기초를 본 거예요. 임의대리에 관해서만 봤습니다. 법정대리에 대해서는 안 봤고, 임의대리에 대해서는 쭉 봤고. 그 다음에 복대리 지위 이 부분도 1번만 잘 보시면 돼. 대리인에 대한 관계 돼 있죠.
복대리와 대리인은 무슨 관계입니까? 아까? 복대리인과 대리인은 모자 관계다 했죠? 따라서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로서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자식이고 대리인은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선임된 자므로 부모의 감독을 받으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모자 관계니까. 그리고 부모의 대리권의 범위와 존속에 의존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자식의 대리권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자식의 대리권은 부모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모자관계 이렇게 하고. 그 양가로 1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대리인에 대한 관계 옆에다 가로 열고 모자관계 이렇게 적어요. 모자관계. 모자관계.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거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86페이지. 묶은대리 나와 있죠. 그걸 잠시 보겠습니다. 묶은대리. 너무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다. 조금만 가르쳐줘야 돼. 머리가 지금 터진다. 응? 그래도 그 11월, 12월 달에는 매년 노는 거 위주로 해서 보는 거야, 지금. 중요하고 어려운 것부터 먼저 우리가 본다 했죠. 그래야지 다음 때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그래.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고. 쉬운 것도 보면 나중에 어려운 걸 제끼나다 나중에 못 봐. 그러면 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올해 시계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학교를 해버렸으면 딱 좋은데.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나이도 어때요?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해야지. 1년이 차이가 팍 난다. 특히 이 학생들. 40대, 50대 넘어가면 막 하루 다르게 기억이 떨어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공부 시기 보면 20대는 늦게 와도요, 잘 따라와요. 금방 합니다. 30대, 20대는. 근데 40대를 넘어가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해 보면. 대리를 크게 나누면 유권대리가 있고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왜 구별을 하느냐 하면 그 대리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냐 안 져야 되냐 이걸 구별하게 한 취지야.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져야 돼?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지. 유권대리가 뭐냐면 대리 권한이 있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 이걸 유권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를 다시 나누면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자면 이것이 대리권 울타리입니다. 대리권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대리가 되는 거야. 유권대리 되든 무권대리 되든 표현대리 되든 일상가사 대리 되든 복대리가 되든. 그럼 대리권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수권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해야 돼. 해명을 하면 대리권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고 해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권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다 아니다. 이 대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대리는 뭐다? 대리 권한이 있는 자가 뭐라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 대리를 읽을 때는 항상 뭐야?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읽을 때. 무권대리는 그럼 뭐지?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대리권 울타리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무권대리는 대리권 울타리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니까. 들어가야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해야 대리권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야 유권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 표현대리인지 복대리인지 무슨 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대리가 되는 거야. 그 대리가 권한이 있든 없든. 울타리 밖에 있으면 아무런 대리가 아니라고. 그거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표현대리는 무슨 말이냐? 표가 뭐야? 겉으로 이런 뜻이야. 표, 겉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견으로 읽지 말고 현으로 읽습니다. 표현 이렇게 합니다. 보기에는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현. 자, 그리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데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다? 본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면 그 외관을 믿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대리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지운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그걸 말한다고 표현대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개념 잘 잡으셔야 돼. 그리고 표현대리는 어떤 것이 있냐? 다시 나누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한 표현대리가 있고, 126조 월권 대리가 있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협의의 문건대리는 전체의 문건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협의의 문건대리다 이러면 돼. 그러니까 전체 문건대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이 뭐다? 협의의 문건대리다. 표현대리 빼고 남은 것이 협의의 문건대리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표현대리는 가만 보니까 대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책임져요? 요거는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이러면 되겠다.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진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 전체 대리 구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표현 대리 보고, 그 다음에 협의 무권 대리 보고, 이렇게 볼 거야. 무권 대리가. 무권 대리가 그렇다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전체 구조는 알겠죠? 그러고 나서 87페이지를 봅니다. 그거 보니까 무슨 글자 보여요? 표현 대리란 말이 보이죠? 그리고 서술에서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그리고 기억 봅니다. 표현 대리자들은 줄을 칩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래 되죠? 외관상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대리권이 없는데. 그리고 그러한 외관 발생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 있다?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준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상대방 및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다. 이걸 읽은 겁니다, 지금. 표현대리를. 이걸 그대로 읽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을 행위했다. 대리권이 없어. 근데 외관상 보기에는 뭐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대리권이 없는 자를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를 맺은 상대방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준다? 본인에게 책임을 준다. 이게 표현대리제도예요. 그리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리고 동안에 2번은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동안에 2번은 그리고 기억 밑에 보니까 니은이 있죠, 그죠? 자, 동안에 1번에 니은에 보니까 이제 세 가지 나와 있죠. 125조, 126조, 129조 이런 말 보이죠, 그죠? 그래서 125조는 그 대리권 수요 표시하는 표현들이고,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즉 월권들이고, 119조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 세 가지 있다. 요 가지 본 거예요. 세 가지 표현들은 세 종류가 있다까지 봤어. 그리고 니은은 동안에 2번은 지금 안 봐도 관계없고, 그리고는 쭉 넘어가서 가지고 어디를 보냐면 90페이지를 봅니다. 90페이지를 보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돼 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 요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한 이순환 때 넘어가서 앞에 그 표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봐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이. 지금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배우고 있다. 해필이면 오늘. 요 부분이 가장 어려워. 민법 총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자, 요거 봅니다. 125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뭘 한다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라고 합니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자, 기본 판례를 한 개 봅시다. 서울 사는 조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돈이 1억이 필요해요. 근데 현금이 없어. 그래서 시골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지금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골 내려갑니다. 시골 내려가니까 누가 있더라? 삼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삼촌한테 부탁을 합니다. 3월 1일 아침 일찍 내려가지고 인감하고 위임장을 주면서 삼촌 요 땅을 한 1억 정도에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럼 삼촌한테 뭐가 생겼어요? 이미 대리권이 생겼죠. 그리고는 소문을 냅니다. 그 동네에 사는 병이 그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은 말만 믿고 땅을 사기가 조금 끄그럽죠. 그러니까 서울 사는 조카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너가 삼촌이 네 땅을 사라는데 사도 좋나? 하니까 조카가 답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뭐랬다고? 사도 좋다. 사도 좋다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삼촌에게 대리권을 줬으니까 둘이서 매매 계약을 맺으면 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조카가 제3자 B에게 삼촌한테 대리권을 줬다는 걸 알렸죠. 그걸 뭐라 한다고? 대리권 수여 사실을 알렸다.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예요. 근데 이건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관계를 알린 거기 때문에 그 성질이 아까 말한 대로 뭐다? 간념의 통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 생각을 알린 게 아니고 수권을 했다는 그 사실을 뱅한테 알려준 거예요. 간념의 통지라고. 그럼 뱅은 우리 갑이 대리인이 됐구나라고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갑이 딴 데서 돈 이력이 생겼어. 이제는 땅을 팔 필요가 있다 없다? 땅을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삼촌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삼촌 낮에 부탁했던 일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권을 철회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수권이 철회돼버렸으니까 삼촌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행위를 해보기도 전에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돼버린 거예요. 행위를 해보기도 전에 대리권이 처리돼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카가 실수한 것이 뭐지? 대리권만 처리해버렸지 인감하고 위임장을 회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인감도 가지고 위임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땅 팔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이놈이 간 거야. 삼촌이, 나쁜 삼촌이 가가지고 뱅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조카가 어제까지 하더라도 1억 받아달라는데 오늘 아까 전화가지고 돈이 급해하는 모양이다.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3천 깎아준단다. 7천에 살아야 된 거야. 그래서 뱅이 그 전날 갑으로부터 전화도 받은 바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대리권이 있는 걸로 알고 3월 2일 날 갑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7천만 원 받고 등기서를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등기는 혼자서 등기할 수가 없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뱅이 이제 갑한테 가서 누구 삼촌하고 계약매 있으니까 등기 달라 했겠죠.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이제 가인이 뭐랬을까? 우리 삼촌 대리권이 없다. 난 등기 못 준다. 이래 된 거예요. 사고가 났어 안 났어? 이 사고가 터진 거야. 이 경우에 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문제예요. 자, 아까 봅시다.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다?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행위를 할 당시에 뱅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다면 대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맺은 요 계약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표현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열되겠죠. 땅을 주세요 하니까 갑은 뭐랄까? 100% 우리 삼촌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을 못 집니다. 이러겠죠. 했을 때 상대방이 뭘 주장하는 거야? 그래도 책임지세요. 이게 뭐다?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질라 했을 때 본인한테 책임을 무권 대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을 때 그 본인의 무권 대리 주장을 깨는 것이 뭐예요? 표현 대리야. 본인이 책임진다 이러면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대리 권한이 없는 자와 거래를 맺은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100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주장하면 안 돼. 언제 주장한다고? 본인이 책임 못 지겠다 했을 때 주장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이러면 표현 대리 주장할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병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어떻다고? 그래, 누구 삼촌한테 대리권이 없다고 치자. 근데 겉으로 보기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데에서 감 네가 잘못한 것이고 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으니까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 네가 책임지세요. 이게 표현되죠. 그럼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근데 지고 싶어요? 또 땅을 넘겨주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이 이제 입증을 해야 돼. 뱅이 거짓말 한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선의 무과실 반대말은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지, 그지? 그러니까 소송에서 본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뭘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본인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리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딱 요 가지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한 표현됩니다. 처음 보시면 막 그게 그거 갖고 막 헷갈려 어려워. 자, 한번 봅시다. 90페이지. 제일 위에 의를 보세요. 의하고 요건만 대충 보고 이제 갑시다. 125조는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줄 본인이 제3자에 대해서 제3자의 직에서 병이죠, 그죠? 타인이 누굽니까? 삼촌이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그 표시를 받은 제3자 병이 대리권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을 해서 믿고 타인 을과 사이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3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킨다. 이래 되죠. 예? 말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은 뭐 대리권 수여 표시 줄치고 요 이야기죠. 예? 아까 조카가 누구에게 상대방 병에게 삼촌한테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말이죠. 그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럼 A번 여기서의 3자는 누구다? 대리행위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킨다.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2번. 그럼 상대방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걸 알리는 방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죠. 이건 공식 아니죠? 방식은 제한이 없다. 구두로 하든 쓰면 하든 관계없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2번은 대리권 수여 사실을 알린 그 행위는 언제든지 뭐 철회할 수 있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내려가서 조카가 상대방에게 삼촌한테 대리권 수여 사실을 알렸는데 실제로는 삼촌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없을 것 줄치고 알고 나서 이제 추근이 철회돼 버리니까 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없죠, 그죠? 대리권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 아까 배한테 뭐라고 알렸습니까? 내가 삼촌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렸죠, 그죠? 근데 삼촌이 땅을 팔면 125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고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알림 범위를 벗어나 버렸죠? 벗어나 버리면 어디로 간다? 116조. 월권대로 간다. 월권대로 간다. 그래서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지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하면 116조가 적용이 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뭐냐면 통지받은 상대방과의 행위일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삼촌이 매매 계약매일 때 누가 해야 된다? 대리권 수여 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병하고 행위를 해야지 갑이 병한테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삼촌은 제3자 정하고 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통지를 받은 사람하고 해야 된다. 타이틀만 딱딱 보세요. 넘어가서 미음을 봅니다. 상대방은 행위를 할 당시에 삼촌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라야 됩니다. 몰랐다가 뭐예요? 선이죠. 그리고 모르는 데 대해서 가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무과실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몰랐다 하겠죠. 그러면 책임지기 싫은 조카는 뭐라 할까? 상대방이 우리 삼촌하고 짜고 했다. 알았다 이리 놓을 거 아니야. 그럼 소송의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 조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시간상 오늘은 못하겠고요. 그건 다음 주에 또 좀 보기로 하고. 오늘 또 많이 봤지만 이 두꺼운 걸 이제 우리가 2번 만났다, 그지? 이제 몇 번 남았어요? 기초가 4번 남았네. 4번. 그러니까 진도하고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보세요. 내도 어쩔 수는 없지. 이 두꺼운 거 어떻게 4번만 다 보는 건 안 되거든. 요거만 해도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보면 기본 구조는 잡힐 거예요. 잡히면 나중에 살을 붙이면 연습하면 되니까. 자기 이야기 무슨 말이죠? 갑자기 물어봤을 때 답을 제해야 되는데 땅 팔아달라 부탁했는데 누가 사버렸다? 대리인 지가 사버렸다. 이 자기 이야기야. 쌍방 대리는 무슨 말이에요? 땅 팔아달라 부탁했는데 대리인이 혼자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둘 다 보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무효가 돼요?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되지?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금방 배운 거 표현대리가 뭔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구만. 표현대리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읽어볼까?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데 대해서 누구 잘못이 있다? 본인에게 기책사유가 있다면 그 외관을 믿고 거래를 맺은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죠, 그죠? 근데 그걸 믿다가 뭐야? 스님무엇이 아니야. 믿고 거래를 맺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준다? 본인한테 책임을 준다. 이렇게. 이게 표현대리 제도입니다. 기초를 그렇게 잡고 보시면 돼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진다는 점에서 누가 하고 왔다? 유권대리하고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무권대리인데 효과는 유권대리와 같다. 그래서 이 표현대리가 조금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사이에 끼어있는 약간 어중간한 상태인데 뿌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다 하는 걸 잘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봅시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